진입 혹은 진입하는 어떤 외세에 따라 득세하는 언어도 달라진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슬픈 현대사인 것이죠. 그죠? 불행한 현대사를 짐작하게끔 만들어주는 대사인 것이죠. 네.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눔마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껍질단리 2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죠? 네. 주위가 어두워왔다. 그 다음 페이지. 지축이 흔들린 것 같은 동요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만세소리 계속되고 형편을 알아보려고 아내가 나갔다 돌아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당구는 탱크죠.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서 저밖에 뭘 하고 있어요? 뭐라기는. 나가보아요. 마오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마오제는 러시아인의 함경도 방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련 군대가 들어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광복 이후에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자, 미소군정기가 시작됩니다. 미소군정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 쪽은 누가 맞냐면은 소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남 쪽은 미국이 맞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각각 이 남과 북을 이제 나눠서 각기 통치했던 기간을 미소군정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이인국 박사가 있는 곳은 바로 이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내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뭐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이 이인국 박사의 입장에서 진술이 된 문장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다 꿰뚫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내가 이 음성이 격했긴 했는데 이게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목소리인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심리가 당치 알 수가 없다라고 이인국 박사의 입장에서 서술됐다. 뭐 그냥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담한 것일까? 라고 이인국 박사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이 문장 부분부터 저 뒤에 부분까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선생님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습서엔 크게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기서 어떤 대립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밝음, 그러니까 명암이라고도 표현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밝음과 어둠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대립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아보기 쉽게 밝음은 동그라미 도형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둠은 세모 도형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습니다. 불도 옆대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자, 그럼 여기서 불은 아무래도 좀 밝은 속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 틀었는데 이인국 박사는 백촉전등에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다. 백촉전등이 너무 화난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인국 박사는 어둠이 좋은 거지 밝음이 너무 싫은 거지. 왠지 알겠죠. 왜냐하면 어떤 친일 행적이라는 꺼림직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섬세한 어떤 심리 묘사가 지금 여기 행동으로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밝은 것을 싫어하는 이인국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불은 왜 켜는 것이오? 그럼 켜지 않고 캄캄한데 어서 나가봅시다. 여기서 캄캄하다. 이것 또한 역시 이인국 박사가 좋아하는 어둠이겠죠. 자, 그래서 자, 어서 나가봅시다. 약간은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흥분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 마지못해 나가면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자, 그 다음에 또 밝은 게 나오죠. 헤드라이트에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눈부신 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에 섰다. 박수,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 서서히 흘러간다. 이 윗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은 간간히 우라! 그러니까 뭐 만세! 라는 뜻이겠죠? 자,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 한 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미뤄 짐작컨대 지금 이인국 박사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명암이라 해도 상관없고 빛과 어둠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이 이인국 박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안락하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빛으로 나타나는 불, 백촉전 등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부신 불빛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자기가 살던 세상과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이 이인국 박사는 요 세계에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무엇이 됨으로 해서 미소군정기, 그죠? 미소군정기에 이제 이르게 되자 특히 요쪽에 이제 이인국 박사가 속한 세계는 이 소련이라는 세력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니 사실 상대적으로 친일 행적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이인국 박사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겨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이인국 박사는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행적을 숨긴 채로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되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 숨는 이유는 친일 때문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런데 그 이인국 박사의 걱정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이인국 박사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또 그 사람만의 막연한 긍정적인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다가 무기 소지는 그만다 라는 이제 소련의 방송이 등장했는데요. 자, 그때 문득 단스 속에 넣어둔 엽총의 생각이 미쳤다. 이 엽총은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엽총이 상징하는 바는 이렇게 이인국이 부하 권력을 누렸음을 짐작케 하는 소재, 사실 상징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엽총이라는 거는요.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 같이 느껴져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빌려주지 않던, 그러니까 아주 애지중지 소중히 여겼던 최신형 특제품, 이건 아무나 못 가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인국 박사는 가지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부와 권력을 누렸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 소재예요. 엽총. 네. 어찌 보면 살짝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린 것이고요. 서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기저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 사람이 필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주변 상황 파악에 상당히 민첩하게 혹은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에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그 흐름을 알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주변 환경의 흐름, 그 공기의 흐름에 바뀌는 것, 그 분위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인국 박사의 그 캐릭터의 특징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래요. 자,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쭉 읽으면 됩니다. 쭉. 예. 자, 근데 이제
밤에 익숙해서야 중학교와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딸이 굉장한 구경이 나는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 이야기, 로스케는 그러니까 좌측에 써있지만 러시아 사람을 낮잡아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자, 그러면 봐봐요. 아까부터 또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뭐냐면 일단은 이인국 박사와 그 다음에 아내를 비롯한 아들, 그 다음에 딸, 이 둘은 이렇게 부류가 좀 이렇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심리가 아주 다릅니다. 사실 이인국 박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둠 속에서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초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진지합니다. 그 다음에 냉정하죠. 사태 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아내와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흥분, 뭔가 설렘의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되게 재밌는 구경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봤어? 야 러시아 사람들 막 엄청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은 이 두 부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인국과 아내, 아들, 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상이몽의 뜻이 뭡니까? 근데 같은 잠자리를 가지더라도 같은 곳에 있더라도 다른 꿈을 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 네. 그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들과 아버지의 심정은 서로 뭐 상반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듯이 얘기를 막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흥분돼가지고. 하지만 이인국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슬그머니 일어나 다다미 방에 혼자 뒹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냐? 초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난 초조해 죽겠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신난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지 뛰어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다. 그래서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헝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짓불을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 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만을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중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설을 지문으로 한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분명 한 번쯤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인국 박사의 심리를 좀 신경을 써서 묘사한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초조함, 그 다음에 도대체 살아남을 만한 어떤 길이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의 심리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이인국 박사의 사람 됨됨이를 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선생님은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사람 됨됨이지 인간성. 조금 약간 나쁘게 말한다면 인간성. 그죠? 인간성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나 쓰이는 표현 아닙니까? 인간성.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다더라.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 단어는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어떤 말에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인국 박사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 것 같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에게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돌아볼 이유도 없고 내가 잘못을 했어? 그렇다더라도 설령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없어요. 이인국 박사에게 있어서는 무엇만이 존재하느냐?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만 존재할 뿐. 알겠죠? 과거는 돌이켜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대한 뉘우침 없어. 가책, 양심의 가책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속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온 석관을 펼쳤다. 여기 요 부분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뭐 자동차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였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시간적 배경이. 자,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근데 기사 제목이 눈에 띕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죠. 요 글귀가 실제 이인국 박사 아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인국 박사의 아들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이죠. 왜냐면 이옥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소련 유학생이라는 것은 이인국 박사의 아들을 생각나게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독으로 탈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막간 그 역사 상식을 좀 알아두고 꼭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독일이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동독과 그 다음에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던 분단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근데 1945년 어쨌든 그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과 동시에 이 미, 영, 프, 소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하는데 이 동독과 서독을 맡은 나라들이 각각 달랐어요. 자, 그러니까 동독 쪽은 일단 소련이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독 쪽은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요 세 나라가 이제 맡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독 쪽은 독일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 동독 쪽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소련이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서 독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게 같은 분단 국가였고 우리는 지금도 분단 국가이지만 서독과 동독과는 다른 게 우리나라는 사실 뭐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역의 어떤 교류가 전혀 일절 있는 것도 아니죠. 뭐 툭하면 으르렁 하고 싸우는데 동독과 서독은요 서로 간의 어떤 방송을 막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소련에 있던 유학생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다?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에 있던 그 유학생이 자본주의를 향해서 탈출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공산주의 진영을 향해 이제 공부를 하러 간 어떤 유학생이 어디로 갔다? 자본주의 진영으로 갔음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흐름은 어디로 갔다?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주자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가 있는 지금 시간적 배경으로 현실 쪽은 미국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사관으로 가잖아요. 가서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잘 살 국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세인 미국 쪽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시대적 흐름이 요렇다라는 걸 아주 한 문장으로, 네, 기사의 제목 하나로 그때 당시에 시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앞서 배운 포인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소설은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 소설의 구성의 특징, 자습서에 나온 부분, 이 부분은 그래도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을 지니게 되는데 특히 과거 장면에서는요.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시간적 흐름에 의해 사건을 전개한다기보다는요. 필요한 장면 있잖아요. 이거는 이야기의 전개 흐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과거의 장면이다 싶은 부분만 쏙쏙 뽑아서 주요 장면만 단편적으로 톡톡톡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이쳐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다. 자, 출신 계급, 그 다음에 뭐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인국의 아들이 유학을 갈 수 있는 신분 조건이 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갔었다는 것은 이인국의 처세술, 뭐 소위 말하는 부모님 찬스, 그게 어마무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인국의 처세술이기도 하지만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이 자신처럼 상당히 부와 권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유학을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갖고 있었다. 자, 이제 또 아까 앞서 말했듯이 과거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요한 사건만 단편적으로 제시된다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여기 바로 지금 또 과거 나오잖아요. 그죠? 봐봐요. 예,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하여튼 요 부분 언저리부터 과거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죠? 왜요? 그러니까 야,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에는 그래도 7마리 출세하게 했고 이제는 노호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그 노서화 말 꾸준히 해봐라. 여기서 노서화는요, 러시아의 그 음역입니다. 예, 러시아를 이렇게 한자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노서화. 예, 그 말 꾸준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사 부분에서 선생님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이인국 박사의 사람 됨됨이, 예,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이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자, 이 부분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자, 아주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어떤 발상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여기다 쓸까요? 그리고 아주 현실 수능적인 처세술, 임을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권력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네. 이게 이인국 박사의 좌우명일지도 몰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 고기는 아무래도 원시기를 비롯한 뭐 이인국 박사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물은 그 시대의 흐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시대에서 득세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선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살 방도 그러니까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상 요 세상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대세인 그 러시아어를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이인국의 인간 됨됨이, 네, 현실 수능적 처세술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주로 이런 이 사람 됨됨이, 이인국이라는 인간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구절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침입 혹은 뭐 진입, 소련 입장에서는 뭐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침입까지는 아닌데 진입 혹은 진입하는 어떤 외세에 따라 득세하는 언어도 달라진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슬픈 현대사인 것이죠. 그죠? 불행한 현대사를 짐작하게끔 만들어주는 대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대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네. 많은 걸 담고 있죠. 그죠? 네. 뭐 어쨌든 아들은 염려 마세요 아버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믿음직스럽게 여겨졌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인국 박사는 해냈죠.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인국 박사의 아내와 이인국 박사와의 의견의 다름이 여기서 극명하게 보입니다. 자, 일단 이인국 박사 아내는 어떤 입장이냐면,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요. 우리 왜 그렇게 부와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너무 튀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저 표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여기서 잘렸군요. 일단 여기 밑줄 칠게요. 높이 드는, 다음 페이지, 복판에, 이 높이 드는 복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높이 드는 복판이 무슨 의미일까? 대략 짐작은 가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출세의 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출세의 길. 자, 근데 이 출세의 길에는 그러니까 성공과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서로 좀 상반된 그런 속성의 것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는 크지만 한번 했다 하면은 어떤 성공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되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퀘스트가 존재하잖아요. 되게 위험도는 높은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높은, 그런 곳. 그것이 바로 높이 드는 복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곳에 휘말아 놓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우리 아들 좀 너무 위험한 곳에 내모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라고 이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인국 박사와 그 다음에 아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관이 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인국 박사는 유학을 찬성하는 편이고, 유학 고고. 그 다음에 아내는 유학 안 돼! 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이인국 박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출세, 부, 권력,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아내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평범한 삶, 튀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평범하게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치관, 어떤 삶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뒷부분 보면 지금 이인국 박사가 그렇게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려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 속마음이 담긴 구절이 나오잖아요.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 못할 거예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자, 사실 요 문장이, 그죠?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까닭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결국 뭐야,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 그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해주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결국 아들을 위한 거 아니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 코 납작하게 해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좀 엿보이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자신 욕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출세, 부와 권력, 다 이게 아들을 앞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아들 유학을 관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변이, 그러니까 유교 전쟁이 터진 것이죠. 자린노라는 서신이 계속해서 왔지만 동란 후에 후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사후퇴 할 때까지 소식은 두절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소식이 두절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냐면 마누라의 죽음은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어떤 그 걱정, 마음속에 그 응어리, 그것에도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인국 박사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누라의 죽음은요, 이야기의 제일 첫 부분에 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략된 부분에, 앞에 생략됐던 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쟁 중에 이분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부터 이제 현재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인국 박사는 신문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훑어 내려갔다. 하지만 어쨌든 아들과 연관된 사연은 한마디도 없었고, 전개되는 내용은 이 자식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가족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모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걱정하는 거죠. 예, 아들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갑자기 그 독도우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라는 말이 등장해요.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막에 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다시 또 뭐가 나옵니까? 스멀스멀 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가죠. 말했잖아요. 과거가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단편적인 주요한 과거의 사건이 탁탁탁 몇 개씩 에피소드별로 제시가 된다는 점.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로 들어갑니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쭉 읽어보시고 계속 보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잡혔나봐요. 그죠? 네. 친일파로서의 어떤 행적이 들통나서 잡혔나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 나무로라도 도피했을 걸.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단?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그 다음에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 아닌가? 자, 결국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같은 친일파를 의미합니다. 그죠? 일본인 가장 믿었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난 지금 누구를, 그죠?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의 그 특유의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느껴지죠, 그죠? 막연한 긍정적 심리가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대책이 없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3편에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너무 또 길게 끌면 학생들 힘들어하니까 30분 전후로 강의를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